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이 주말에 사실 정치 얘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선거를 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를 한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월요일 정도에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대장동 얘기를 하겠습니다. 검찰이 뒤늦게 천화동인 6호 조우영을 압수수색했다. 조우영은 누구인가? 조우영 생소하시죠? 대장동 게이트는 정말 파도 끝없이 줄기가 나오는 고구마 같습니다. 줄기에 매달려 나오는 고구마가 아니라 줄기 자체가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금요일 새벽신문 조우영 기사는 도대체 대장동의 진짜 뿌리는 어딘가 이 궁금증을 더욱 키웠습니다. 빅3 신문 이 조중동에는 조우영의 이름을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경향신문은 일면 헤드라인에 그 이름을 다뤘습니다. 대장동 숨은 핵심 조우영 늑장 수사. 왜 늑장 수사라고 할까요? 바로 부산저축은행에 연관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말은 과장됐습니다. 설사 조우영이 대장동 민간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는 시드머니를 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장동 업자들에게 그 돈을 댄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장동의 본령은 성남시 인허가권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린 부패의 원천과 그리고 거분과 그리고 재판거래 같은 필연적인 뒷배, 또 다른 거분, 그 뒷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방송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컨덕터를 박영수가 아닌가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먼저 검찰의 조우영 압수수색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는 6일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이 천화동인 6호 조우영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집과 사무실. 천화동인 6호 조우영 늘 보면서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검찰은 조우영과 조현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몇몇 언론은 대장동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2021년 9월 이후에 그러니까 1년 7개월 만의 강제수사 착수라고, 그래서 늑장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썼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조우영을 저는 몰랐던 것입니다. 찾아보니 화천대유 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6호는 2,442만 원을 투자해서, 불과 2,400만 원을 투자해서 무려 282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배당받았습니다. 바로 이 6호 실소유주는 조우영, 이 조우영은 대장동 사건의 출발점으로 지목이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조우영은 그간 놀랍게도 대장동에 연관된 수많은 피의자 중에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로 입건되지조차 않았습니다. 검찰에서도 그저 참고인 조사만 받았습니다. 그런 검찰이 느닷없이 조우영을 압수수색하는 등 도마 위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자, 이제 요리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 조우영이 누구인가요?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조우영은 2009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55억 원을 대출받아, 그러니까 건물입이 1,155억 같으면 지금 돈의 감각으로는 한 1,500억 정도의 가치가 있겠죠. 1,155억 원을 대출받아서 이를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대장 프로젝트 금융투자, 즉 대장 PFV에 끌어온 인물입니다. 대장 PFV에 돈을 끌어왔는데 그 돈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받은 돈이다. 이 얘기입니다. 대장동 업자들은 이 돈으로 사무실을 열고, 그리고 대장동 그 부지, 땅을 원주민에게서 매입하는 등 작업을 벌였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이 없었다면 민간 사업자들이 대장동 땅을 매입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 쉽지 않은 만큼 조우영의 대출을 대장동 사건이 뿌리로 볼 수도 있는 셈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조우영은 2년 뒤인 2011년 이 일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는 대검 중앙수사부가 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을 살펴보던 때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중앙수사부에 있었죠. 이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는 조우영에게 박영수 전 서울 고검장을 변호사로 소개해 줬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뒤에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일단 조우영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SPC 이 성남의 뜰에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성남의 뜰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조우영이 키넨 파트너스를 대장동 업자들에 연결을 해줬습니다. 키넨 파트너스는 2015년 5월 291억 원 그리고 2017년 2월에 201억 원 등을 투자했습니다. 결국 조우영은 2009년부터 꾸준히 대장동 사업의 자금 조성을 책임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멤버였던 겁니다. 이런 조우영은 정영학 녹취록에도 그러니까 여러 번 나옵니다. 우선 정영학 녹취록에서 정영학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는 조우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만배와 정영학은 2020년 4월 대장동 초기 업자였던 정땡땡씨 협박에 대비하기 위해 그 사람도 돈을 자꾸 내놓으라고 나도 좀 달라고 자꾸 협박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여기 대비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여기서 정영학이 여태까지 우영이가 들어와 있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김만배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영이 이름은 없어 현승이 이름이 있지. 김만배가 말한 현승이는 천화동인 6호 소유주로 명목상 이름을 올려놓은 조현성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박영수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입니다. 말하자면 조우영은 조현성의 이름을 빌려 천화동인 6호에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조우영이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정영학과 김만배는 2020년 6월 17일 성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이날 이 둘은 오리역 부근 개발 사업에 대해 논의를 했고 그러다 대장동 사업을 회상하면서 조우영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10년을 고민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길이 열렸던 것이다. 이 대장동을 성공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한 말입니다. 자, 정영학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네. 형님도 자나깨나 그것만 모두가 다 그렇게 간절해서 풀린 거고요. 다시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영이가 재수 좋게 돼서 좋은 걸 물어왔지. 그렇지? 정영학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 전부 다 진짜 운 좋게. 그러니까 대장동을 물어오고 성공을 시킨 것은 바로 조우영이다.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282억 원 배당금이 조우영과 그리고 6호의 명목상 대표자인 조현성 변호사 중에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중에 7%를 가진 조우영이 조현성의 명의로 그 돈을 받은 것이 맞다면 그 돈을 282억 원을 조우영이 챙긴 것이라면 자금 세탁일 수 있다는 게 바로 검찰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282억 원은 불법 수익이니 말입니다. 어쨌든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 비리 의혹의 숨은 핵심으로 꼽히는 조우영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6일 압수수색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의 진상이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향신문에 나온 기사의 표현입니다. 조우영은 그 모두에게 광범위하게 이름이 보이니 말입니다. 일부 언론이 조우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6개월 만에 강제수사 착수라며 늑장 수사라는 지적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이날 조우영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조우영은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가담한 사람이다.
계속해서 민간 업자들과 범행을 공모했고 그리고 불법 이익을 일부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서 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천화동인 6호 282억 원은 조우영이 챙겼다 이 얘기겠죠. 그 단초가 드러나니까 이렇게 조우영에게도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어쩌면 조우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대장동 게이트를 관통하는 인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조우영 역시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업자들과 공모해서 성남시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받아 이익을 취득하고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즉 대장동에 연관된 배임죄 그 혐의를 김만배, 남욱 등과 똑같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시각을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조우영의 대장동 사업 관여는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그룹 회장의 인척인 조우영은 대학 선배인 정영학의 소개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 대장 프로젝트 금융투자 그러니까 대장 PFV 그 대표 이강길에게 부산저축은행의 PF 바꿔 말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대출금 1155억 원을 알선해 줬습니다. 이 대출금은 대장동 사업 초기 비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열고 원주민의 땅을 매수하는 데 쓰인 겁니다. 조우영은 이때 대출 알선의 대가로 대장 PFV 측에서 10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조우영이 등장하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조우영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투자 자문사인 키넨파트너스로부터 457억 원의 초기 투자금을 화천대유 자산관리에 끌어오기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키넨파트너스를 붙였다. 그게 초기 자금 457억 원을 받아서 바로 화천대유 자산관리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검찰은 조우영이 정영학으로부터 대장동 사업이라는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과 관련한 성남시 내부 정보를 사전에 전해듣고 키넨파트너스의 투자 관련 설명을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자, 서판교 터널이 뚫린다. 그러면 대장동은 분양가를 엄청 높일 수 있는 그런 황금 부지가 된다. 그 말을 한 정황을 포착을 한 겁니다. 결국 조우영은 이런 역할의 대가로 대장동 사업 지분을 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2014년 남욱이 대장동 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만든 서판교 자산관리에서는 조우영의 지분은 10%. 사실 엄청나죠. 그런데 2015년 이후 사업 주도권이 남욱에게서 김만배로 넘어간 뒤에 화천대유에서는 조우영의 지분이 7%였습니다. 3%가 쪼그라든 겁니다. 이와 관련해 남욱은 지난해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우영의 지분은 고생한 사람 몫이었는데 김만배가 조씨가 무엇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가져가야 되느냐고 해서 지분이 줄었다. 검찰은 2015년 수원지검이 알선 수재 혐의로 조우영을 구속하자 조우영이 조인성 변호사에게 천화동인 6호 명의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조우영은 덜컥 모든 것을 뺏긴다고 겁이 나니까 당시에 자기 사건을 중수부에 어떻게 알아봐준 그 박영수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강남 법무법인의 조인성 변호사에게 그 명의를 통째로 넘긴 것입니다. 그 결과 천화동인 6호에는 282억 원의 대장동 개발 수익이 최종적으로 배분이 됐습니다. 검찰은 실소유주인 조우영이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리고 정광의 로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282억 원이 통째로 조우영에게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50억 클립에 누군가가 좀 챙겼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특히 50억 클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조우영의 인연이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아주 깊기 때문입니다.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할 때 조우영을 조사할 때인데 그때 조우영의 변호인이 박영수였습니다. 또 천하동인 6호 명의자인 조인성 변호사는 아까 제가 수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영수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 소속입니다.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는 대장동 사업 관련 회의도 수차례 열렸습니다. 박영수는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때 우리은행을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연결해준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대를 약속받은 의혹이 있는 등 대장동 게이트를 전반적으로 지휘한 지휘자가 아닌지 컨덕터가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을 알선시켜줘서 200억 원을 약속받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은행을 빼내고 오히려 남북에게서 김만배에게로 주도권을 넘기면서 생긴 것인지 나중에 드러나겠죠. 어떻든 그래서 조우영은 이른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2011년 대검 중수부는 조우영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를 줬다 이런 취지의 진술과 계좌 추적 자료를 확보를 했는데 조우영을 참고인으로 불러 부산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알선 수재 혐의는 제대로 조사를 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솔직한 법조계 시선입니다. 당시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가 바로 중수이익과장인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 이 윤 대통령과 박영수의 친분이 작용해서 조우영을 봐준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그래서 제기가 됐던 것입니다.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솔직한 견해입니다. 워낙 사건이 방대하다 보니까 핵심 사안으로만 축소를 하고 그 부분은 아마 그때 수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과연 이번에 압수수색으로 그런 의혹이 그런데 풀릴 수 있을까요? 언론에 나온 검찰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모든 수사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지난해 7월 수사팀이 구성된 뒤에 대장동 본리수사 사건을 수사를 했고 이후에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정말 과연 그런 겁니까? 자, 정진상, 김용희 입을 꽉 닫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지금 입 닫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정진상, 김용 이렇습니다. 그 정진상, 김용희 입을 닫고 있는 것도 그런데 얼마 못 갈 것 같은 말하자면 다른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는 아주 재밌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사를 했던 참고인 중에 서울 강남 룸살롱 마담 1명과 그리고 성남에 있는 유흥주점 업주 1명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뉴스입니다. 이 술집들은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장소로 조사가 된 곳입니다. 검찰은 술집대 부분을 기소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들이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로 판단을 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는 N 룸살롱이라고 하더군요.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술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이 N 룸살롱을 2013년부터 운영한 마담 A씨, 이 A씨는 작년 10월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A씨는 검찰이 정진상, 김용희 사진을 보여주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안경선 오빠, 안경선 오빠가 바로 정진상입니다. 안경선 오빠와 같은 비슷한 인상차기를 가진 분이 가게에 몇 번 오셨던 것 같다. 안경 안 쓰신 오빠, 이 안경 안 쓴 사람은 김용희입니다. 안경 안 쓰신 오빠도 가게에서 본 적은 있는 것 같다. 제가 정진상이다 김용희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A씨가 2013년 9월 13일 남욱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수사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 메시지를 봐서 그 사람은 분명히 정진상과 김용희 맞겠죠. 이렇습니다. 그 메시지는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전날 마신 술값 410만 원을 보내달라.
이런 취지의 메시지였습니다. 주대 150, 아가씨 100, 밴드 30 등 내역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남욱은 이차비 포함? 이라고 묻습니다. A씨의 대답이 한편의 블랙 코미디입니다. 난 2차 보내준 거 아니고 식사하러 보낸 거야. 우리는 모르는 거야. 이 A 마담의 블랙 코미디가 아마 오늘의 대한민국 이 뒷골목 유흥주점의 풍경을 상징하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매매에 관여했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남욱은 다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성남 실세들 맞아? 너 눈에? 유본은 유동규죠. 유동규 본부장. 정 실장, 그 정진상입니다. 그리고 김의원, 그 김용을 의미합니다. 유본, 정진상, 김의원. A 마담의 답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시장 측근들 확실해. 술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이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A씨가 검찰한 진술은 이렇습니다. 당시 손님들 서빙을 위해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찾아온 행색이며 나누는 대화들이 높은 사람들 같았다. 그 대화에서 성남시장 얘기도 있었고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것도 얘기했다. 참 이것이 대한민국 소위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 지방 권력이지만 권력을 가진 자들의 밤 술자리 풍경입니다. 또 A씨는 2013년 10월 28일 정영학에게 술값 330만 원을 대납해 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술 드시고 막 2차 마무리했어요. 모 방송사 땡땡땡 기자, 성남 정 실장, 정진상이죠. 한 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술값 결제 승인 부탁드립니다. 이 A씨는 검찰에서 성남 정 실장이라는 것은 당시에 성남시 정책실장 정진상을 말한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성남의 유흥주점 업주 B씨는 작년 11월 검찰에 석 장짜리 진술서를 냈습니다. B씨는 2010년부터 분당에서 S 유흥주점을 운영 중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흥주점은 정진상 공소장의 뇌물수수 현장으로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2013년 4월이죠. 남욱은 이 술집의 한 방에서 유동규에게 9천만 원을 건네자 유동규가 다른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정진상에게 그 돈을 전했다는 내용입니다. B씨는 진술서에서 유동규는 2010년쯤 최초로 방문한 이후에 2018년 이재명이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에는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동규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그러니까 2014년 6월 지방선거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전후에 일주일에 2, 3회 정도로 자주 왔다. B시간 진술에는 이런 사실도 있습니다. 유동규는 정진상, 김용, 김만배와 함께 방문했다. 술값은 유동규가 대부분 현금으로 계산했다. 유동규가 동행하지 않을 땐 김용이 제게 술값은 동규한테 받아라 라고 말했다. 바로 이런 술 접대 부분에 대해 유동규는 작년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정진상이 유흥주점에서 나하고 술을 100번, 1000번 마시는데도 술값 한 번 낸 적이 없다. 그것만 해도 얼마일까? 이에 대해서 정진상과 김용은 검찰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도 많았고 다른 뉴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생략하겠습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정진상 등의 재판에서 정진상 아파트 분양대금의 자금 출처를 두고 검찰과 정진상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진상 변호인은 2012년 모친 칠순잔치 그리고 2018년 부친 팔순잔치에서 받은 축의금 그리고 2021년 부친 장례식 등에서 받은 부의금을 현금으로 보관을 하다가 ATM을 통해 입금을 했다며 기존 전셋집의 전세자금
그리고 지인에게 빌린 돈 등으로 충분히 분양대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일까요? 그러자 검찰은 이렇게 추궁했습니다. 정진상의 아내의 계좌에 출처 불명의 현금 수억 원이 장기간 입금된 내역이었다. 검찰은 2013년부터 2020년 정진상이 유동규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뭉텅이 돈은 유동규에서 받은 뇌물이지 결코 축의금이나 부의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편 정진상의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에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촬영 기능이 없는 가짜라고 말을 했던 이 성남시청 내에 CCTV가 녹음은 안 되지만 촬영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음은 안 되는데 촬영은 된다, 돌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정진상 변호인이 3월 29일 재판에서 정진상의 성남시청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CCTV가 소리까지 녹음된다며 정진상이 유동규에게 뇌물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고 했었는데 딱 9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어쨌든 진실은 CCTV가 아니라도 반드시 기록이 되고 증명이 됩니다. 진실은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내일은 50억 클럽에 대해서 추가로 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